핫딜 같은 거를 좀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핫딜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만에 한 1000개씩 뭐 이렇게 팔리던 상품입니다. 광고비를 5억 이상 쓰고 깨달은 게 있다고 하셔갖고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수익률을 미리 책정해 놓고 거기서 광고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하신다면 사입할 때 거래 단계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초보 대표님들이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야에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는 그 사업가 차투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차투사님을 위해서 또 환영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박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트랙 채널 구독자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실물 공개 처음 하는데요. 되게 떨리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장에서 사장이라고 하면 이미 사장은 되셨고 이전에는 차장이었다는 뜻인데 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나 봐요. 네, 직장 생활을 한 12년, 13년 정도 하고 네. 13년. 와.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온라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2019년 말 12월 25일에 처음 시작했어요. 19년 12월 25일? 네,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으면서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실례지만 원래 여쭤봐도 될까요? 외국계 금융사 다녔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 시스템 개발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하고 효율성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하시는 걸 지켜보다가 아니 이분은 뭐 외국계 금융권에 다니셨는데 온라인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온라인 사업으로 오게 됐지? 라는 생각을 또 문득 하게 됐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돈이 안 든다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돈이 안 든다. 그래서 돈 안 들고 내 노력만 들여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직장 생활도 12년, 13년도 이게 만만치 않고 또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벗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이걸 어떻게 딱 그만두고 나와서 이거나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요? 좋은 회사였어요. 지금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관성 그러니까 저보다는 회사가 먼저 관성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느낌이 들고 왜 이런 일을 계속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회사는 내가 못 바꾸니까 내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온라인 사업을 처음에 딱 진행을 하셨어요. 예. 그쵸? 처음에는 자본금을 얼마나 들고 시작했을까요? 왜냐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생활을 그렇죠. 오래 하셨으니까. 네. 저 와이프도 일을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전부 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30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300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네, 네. 이야.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중국 구매 대행이 엄청 붐이 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위탁하고. 그쵸? 네. 근데 최종 선택하신 건 사입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네. 사입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사입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사실 처음 시작 자체를 사입으로 했다기보다는 뭐 사입이긴 하지만 사입으로 했다기보다는 한국인 미국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아마존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걸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FBA로 시작을 했고 그러려면 사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한 물건을 한 1000개 정도를 사서 처음부터 브랜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까지 다 한 상태로 중국에 1000개 놔두고 200개씩 보내자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네, 미국으로. 그래서 초도 물량 200개가 갔는데 그게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남은 800개를 들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입을 시작을 했고 사실 제가 사입만 한 건 아니고 위탁도 했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투트랙님 보면서 다 좋을 때 시작하셨네요. 네, 다 좋을 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남은 건 사입. 사입. 네. 그죠. 결국엔 이제 내 상품 파는 게 제일 낫고 네. 다른 사람의 영업사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쵸. 다른 브랜드의 영업사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한 5년, 6년 차 정도 되시는 차투사님은 과연 지금 현재 사입으로 현재 월 매출과 순수익이 조금 궁금합니다. 월 매출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순수익은 한 10%에서 15%선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예. 10에서 15%가 사람들이 되게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억 언더 때는 30%도 나고 40%도 나요. 그렇죠. 네. 근데 2억이 넘어가는 순간
관리 부분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직원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 되게 훌륭하신데요. 뭐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 저도 그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매출이 늘어나서 순이익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순이익 금액 자체는 더 늘어난다. 그치. 네. 그래서 약간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쿠팡 그로스처럼 풀필먼트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2억에서 2억 5천 사이가 되는 이 매출의 분포도가 좀 궁금한 거예요. 아, 플랫폼별 어떻게 되세요?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면 쿠팡이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버티컬 플랫폼들이 이제 20% 정도 되고요. 버티컬 플랫폼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가 주로 하는 곳은 오늘의 집. 그리고, 오늘의 집? 네, 에이블리 그리고 사실 토스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토스도 맞아요. 이제 같이 끼워서 하고 있고 네이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에이블리나 오늘의 집이나 이런 버티컬 플랫폼 쪽이 좀 더 실례가 안 된다면 현재 어떤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의 집과 에이블리 하면 네. 나오는 네, 생활용품이랑 패션 잡화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카테고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업을 하면서 이 업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사실 확장성이 무한하다. 이었었거든요. 상방이 뚫려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상방이 뚫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의 주력은 생활용품이랑 패션 쪽이지만 저는 항상 다른 카테고리의 물건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취급해요. 말씀하신 게 오히려 가능성을 본다면 좀 이것도 잘 나올 것 같다 싶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추가하고 싶으신 좀 스펙트럼 넓혀보고 싶은 그 카테고리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약간 눈여겨보는 곳은 가구 쪽이에요. 가구? 네, 가구 쪽.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오프라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더 판매가 잘 될 거고 그리고 이 가구류의 특징이 자연적인 방어가 가능한 상품군들이 많다. 아 무겁고, 네, 무겁고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파손 우려 때문에 안 갖고 올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제대로 된 가구가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제조업체를. 그래서 그 제조업체 하나만 찾아도 나는 품질적으로 우수한 상품을 애초에 자연 바리케이트를 치고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매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아 베트남 저도 가려고요. 네, 네, 호치민 쪽에 그 좀 아래쪽에 가구 관련된 공장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거기 네. 나무가 되게 많으니까 네. 정말 싸요. 그죠. 품질도 우수하고 보면은 쿠팡에서 주문한 가구들은 전부 다 메이드 인 베트남인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가구다. 이제서야 실행에 옮겼는데 네, 가구가 괜찮더라고요. 품질도 너무 좋고.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지금 베트남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가구 때문에. 아,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저 조인 어떻게 안 되지? 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이 넘고 5년이 다 돼가셨잖아요. 지금 첫 번째 상품이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아 네. 첫 번째 소싱했던 상품이 뭐였을까요? 사입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첫 상품이 발각질 제거기였어요. 겨울에 이 상품이다라고 와이프가 소개를 해줬어요. 와이프가 맘카페 핫딜 상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상품을 들고 와가지고 아마존이랑 한국에 판매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마존에서는 싼 상품들이 많았고 한국에서는 한 업체가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 업계를. 네, 그래서 제 상품이 핫딜로만 잘 나가고 일반 판매로는 전혀 안 나갔었어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키워드 소싱 이게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당시 맞아요, 저도 맞아요. 키워드 소싱을 했었고 이 키워드 소싱이라는 게 사실 데이터 기반인데 제가 데이터만 한 10년 넘게 컨트롤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실 데이터적으로 내가 틀렸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싱 방법이 사실은 약간 구름 같은 거구나, 가스라이팅 당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소싱 방법은 아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소싱을 잘해도 또 매출액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100%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의 활동들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고르긴 잘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핫딜을 하잖아요. 영상도 하나 올리고 하는데 핫딜을 했을 때 이 상품이 하루 만에 한 1000개씩 막 이렇게 팔리던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있는데 그 수요를 내가 건드려주기 전까지는 수요가 이렇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요즘은 그러면은 소싱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데이터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소싱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초보분들이 어떻게 소싱을 하시냐면 뭐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뭐 수요를 찾고 이런 것까지는 모든 대표님들이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세요. 그게 사실 소싱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소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에 내가 주요로 판매하고자 하는 타겟층이 어디인지까지도 확인을 한번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품 들고 와서 내가 이쁘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한 10가지 상품 골라놓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한 가지 골랐는데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 그 상품 망할 가능성이 높고, 10가지 상품 중에 한 개 상품을 골랐는데 그 상품이 특정한 타겟층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뭐 요즘은 진행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핫딜 같은 거를 좀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떤 플랫폼이 좀 좋을까요? 일단 맘카페,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마미베베, 이게 맘카페 같은 경우도 시간에 따라서 맘카페가 어떤 맘카페가 활성화되고 또 죽고 또 어떤 맘카페가 활성화되고 죽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마미베베 같은 맘카페가 제일 화력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카페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정한 사이트들 뭐 FM 코리아 같은 FM 코리아 같은 경우 약간 남초잖아요. 그 FM 코리아 하면 또 나오는 데가 이제 여시, 이렇게 남초 여초 양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근데 핫딜을 어디서 하느냐보다는 핫딜을 왜 하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핫딜에 어울리는 상품과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핫딜은 사실 저는 안 팔릴 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재고가 악성 재고가 남았는데 이 상품 수요만 건드려주면 팔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품은 핫딜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고요. 또는 이제 아예 처음에 상품의 지수를 높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애초에 그냥 싸게, 그러니까 원가 수준의 이제 판매 지수를 올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핫딜하고 이후부터는 핫딜 안 하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좀 저가의 상품을 판매도 하시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집행을 하시니까 판매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적정한 상품을 갖고 왔을 때 가격 책정은 그래도 할만해요. 네. 손해를 보지 않고 좀 플러스만 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완전 저렴한 상품을 조금 고가에 판매를 할 때 상품 가격 책정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좀 뭐 낮든 높든 우리처럼 사입하는 사람들, 브랜딩 하는 사람들이 가격 책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가격 책정은 저는 약간 철학이 뚜렷한 편인데 가격 책정은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책정을 하려면 내 원가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수식에 집요하게 쌓여져 있는 그 원가에 대한 계산이 끝이 나야 사실 합리적인 판매가가 얼마인지를 나오게 할 수 있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1688에서 뭐 소싱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 가격에다가 현지에서 움직이는 물류비 포함하고 그리고 관부가세 내고 이제 들어왔을 때 형성된 가격을 딱 봤을 때 이거는 가격이 무너졌는데? 라고 판단하는 상품들이 대충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저는 무너진 상품은 하지 않는다가 1번이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이제 무너진 상품을 들고 들어왔을 때 요거는 일단 저는 패키징 합니다. 네, 패키징을 해서 다른 상품으로 보이는 건 사실 아니죠. 리브랜딩 약간. 패키징을 해서 내가 무너진 상품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소싱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은 상품 하나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가격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광고비를 5억 이상 쓰고 깨달은 게 있다고 하셔갖고. 네. 네.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보 대표님들 그리고 뭐 중수 고수 대표님들도 광고비를 쓰고 그게 큰 효율이 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고비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내가 밥 먹는 비용 이런 거랑 동일하다. 약간 디폴트. 네, 디폴트다.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이 깔아놓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남아야 되는 거죠.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수익률을 미리 책정해 놓고 거기서 광고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신다면 저는 광고비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원가 자체를 판매가 자체를 높게 설정하는 그런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원가에서 몇 % 정도의 광고비를 디폴트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20% 이상은 광고비로 저는 책정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진짜 20% 정도는 써야지 쿠팡에서 효율 좀 나오죠. 네, 최대 한 진짜. 30%까지도 그냥 저는 사용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는 뭐 좀 마케팅 같은 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하는 마케팅이 뭐 다들 하시겠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스 쪽에 새로 광고 기능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거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효율이 진짜 없잖아요. 네, 많이 떨어지죠. 네. 브랜딩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외부 마케팅은 좀 하기 힘든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도 한두 번쯤은 말씀해 주신 거지만 이제 쿠팡의 파트너스 링크를 넣어서 광고를 하게 되면 리타게팅 플러스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떨어지니까 약간 광고비를 낮추는 정도로 사용은 할 수 있다. 네.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쵸, 맞아요. 자, 중국에서 사입을 할 때 그 1688이나 혹은 알리바바 요 두 개를 주로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국에서 사입할 때 거래 단계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또 혹은 꿀팁이 있다면 좀. 일단 거래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실물 사진을 꼭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실물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제 뭐 이 업체가 제조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 그거보다는 마감. 네, 이 물건의 마감이 어떤지를 최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샘플을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 상품이나 이 상품군을 계속 취급하냐 안 취급하냐가 사실 첫 상품 한 번에 결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초보 대표님들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송비. 그러니까 중국 내 배송비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요. 원가를 좌우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네. 보통 대표님들 청도나 위에 쪽으로 물건을 보내실 텐데 저기 내륙에 있는 그런 거 이제 주문을 하면 배송비가 물건 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초보 때는. 그래서 이런 배송비를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1688이나 알리바바에 있는 그 원가, 배송비를 제외한 원가만 확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 물건의 상품 원가가 높아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실물 사진을 딱 받게 되면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 상품 상세 페이지는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상품 상세 페이지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시나요? 혹시 자체 인하우스로 가지고 계신가요? 디자이너를 아니면 외주를 하시나요? 디자이너를 지금은 가지고 있고 네, 그분이 이제 보통 다 진행을 하시는데 자, 작년 말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다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미리 캔버스가 아니고 PPT로. PPT로. 아, 진짜요? 네. 제가 PPT로 하는 게 이제 미리 캔버스 이런 거는 되게 화려하고 막 이거저거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독이더라고요. 계속 고민하게 만든, 아 이거 하면 더 이쁠 텐데 저거 하면 더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물건을 올려서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르게 올리자. 그러면 내 상품에 사진만 있어도 반응하는 사람들은 반응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미니멈 비저블 프로덕트 식으로 아, 네. 최대한 빨리 올려서 네, 맞습니다. 피드백 빨리 받아서 네. 또 수정하고. 네. 그러면 중간에 올린 상품 상세 페이지는 조금씩 수정도 하고 그러시겠네요. 그러다가 잘 팔리면 수정 안 해요. 끝. 네, 아, 거기서 끝. 딱이네요. 자, 이거 좀 궁금해요. 이제 만약에 1000개를 주문 넣었어요. 언제쯤 재발주를 하는 게 딱 좋은 시기일까요? 첫 상품이기 때문에 몰라, 아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소싱 개수 자체가 되게 소량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50개 내외.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 광고 설정이라든지 상품 업로드까지 다 하고 나서 3일 내에 뭐 2개 팔렸다. 그럼 바로 다시 소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잘 팔리는 상품 같은 경우는 한 달 내에 발주를 한 3-4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50개, 그 다음에 100개, 그 다음에 200개, 그 다음에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요즘은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회사를 꾸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직원이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직원 3명입니다. 3명. 3명? 네. 디자인 쪽 한 분? 네,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물류 쪽. 물류 쪽? 네. 아, 물류를 직접 하세요? 아, 네. 제가 직접 코피엘 없이? 네, 안 쓰고. 그러면 이 정도 직원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사실 직원이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까지는 로켓 크로스 한다고 치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직원도 이렇게 하루 일과. 있으시고 네. 한데. 제가 운영이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저는 일마감이 가장 중요한 제 매일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마감하고 발주할 거 확인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한 4시간 정도. 네, 그래서 보통은 한 4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나머지 시간은 뭔가는 하는데 그냥 머리가 계속 바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 가능하시죠? 아,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사실 몸은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해요. 사실 이제 머리에는 네. 회사 생각. 네, 그게 너무 있겠죠. 힘들어요. 자, 4년 정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그리고 또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안 좋았던 기억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으셨을까요? 아, 제가 사업, 그러니까 온라인 셀링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유튜브 이거는 초보라 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구독자도 꽤 많으시고 많이 성장하신 채널 같던데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공을 사실 진짜 되게 부담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굴 공개는 네. 후회 없으십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제 그 자투사 쪽에서는 안 할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얼굴 공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투트랙님 연락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제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 여기 강의도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오. 요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요?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르셨겠지만 제 그냥 모든 사업의 멘토셨어요. 계속 보고 따라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하나가 약간 진짜 톱니바퀴 맞는 느낌? 그래서 지금도 사실 다 따라하고 있어요. 사실 좀 운입니다. 저는 그럼 가장 기뻤던 처음에 이제 베란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확장을 한 케이스인데 이제 확장을 하면서 1년 전에 제가 이제 사무실을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유의미한 걸 남겼구나. 네, 이제 창고 겸 사무실을 하나 해서 이제 내 이름으로 드디어 집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생기는구나. 지산이신가요? 네, 지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이 되신 차투사님, 지금의 현재 삶에 만족하시나요? 네, 엄청 만족하죠. 네, 만족한 이유는 사실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내 시간이 생기고 이렇다기보다는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배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해외에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제 애를 키우면서 제 애를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계속 애가 크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나한테는 정말 좋은 거구나, 값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네. 가족들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차투사님 아까 그 이야기 하실 때 되게 표정이 되게 좋았어요. 네. 앞으로 더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건지 세계관, 차투사의 세계관은 앞으로의 사업은 사실 저는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규모의 경제를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끝없이 확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업화해서 CEO를 뽑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하는 거. 네. 어쨌건 CEO를 안 치고 내가 빠지는 게 아름다운 마무리 아닐까. 네. 자, 오늘 차투사님 멀리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질문지를 주셨는데 순서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되게 잠깐 혼미해졌다가 네. 이거 정말 잘 진행해 주시는구나. 내가 뭐 공부까지는 아니었지만 준비해 온 걸 다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잘 이끌어 주셔서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까지 다 꺼내 주시는구나.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질문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나왔던 내용인데 또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질문을 좀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더 좋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차투사님 모시고 사입 브랜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어요. 그래도 한 5년 이상 이렇게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시고 그리고 매출액이 30억 정도가 넘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5년 이상 하셨으면은 또 차투사님의 의견들도 하나도 뭐 버릴 거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투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차투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바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들어가셔서 또 좀 자세한 또 노하우가 있으면은 또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차트사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